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6차 미래노동개혁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퇴직연금 제도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우리 김성일 박사님께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론자로 박중범 성균관대 경영교수님, 또 민주영 신영증권 퇴직연금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고 하겠는데요.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보는 시각에서는 달리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퇴직금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가 퇴직 기금, 그러니까 퇴직연금으로 이렇게 화되면서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수익적인 부분에서 이율 부분하고 수익률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인지, 또 이제 가입자인 근로자 입장에서의 선택권,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처음부터 보면은 경영계나 노동계 이런 입장이 각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자에 와서는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보다는 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이것이 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이런 문제하고, 근자에는 이제 퇴직연금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중도 인출 사태 액수들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또한 퇴직연금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른 퇴직연금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서 발표해 주실 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성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 퇴직연금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했는데요. 퇴직연금 쟁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대부분의 요소는 퇴직연금 수익률의 저조함에 따라서 기인합니다. 이 부분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그런 어떤 평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조치들이 나왔지만 그 조치들이 큰 효과를 못 본 이유도 또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러다 보니 퇴직연금제와 비교되는 국민연금 제도에서 근래 가장 크게 부각되는 쟁점이라고 하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찬물이 검토를 해보고, 과연 퇴직연금 제도가 국민의 또는 가입자들의 어떤 노후 복지를 위해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NPS 퇴직연금 시장 참여가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근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연금 개혁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연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퇴직연금, 국민연금 연계 개혁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 2024년 하반기에 들면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었는데, NPS를 옹호하거나 지원하는 쪽에서의 이야기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법안으로 강제되는 연금 제도로서 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입니다. 퇴직연금 제도가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제도는 가입자 정보 부족 및 규모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형 중개 조직이 필요하다. 또 전 세계적으로 퇴직연금은 기금형 주도의 시장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계약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수익률이 6%대로서 2%대의 퇴직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 극복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국민연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 다음의 내용들인데요. 법정연금에 걸맞게 퇴직연금 운용도 공적 성격이 강화해야 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근자에 들어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를 어떻게 할까요? 뭐 당연시 또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기사들이 유독 많아졌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가입자 대신에 적립금 투자 관리하는 기금형 중개 조직을 도입해야 한다. 중개 조직이란 말은 사실은 이 말 용어는 어떤 그 연금 제도에 쓰여 있는 문제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중개 조직 이런 말을 쓰는데 아마도 기사를 읽는 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이게 이제 공론화위원회입니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절반 가량 퇴직연금의 절반에 그러니까 그 공론에 참여한 분들 절반 가까이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 운용해 연금으로 받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로서는 좀 잘 간합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말 자체를 갖다가 이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 운용해 연금으로 받도록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른 국가들은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전문성 갖춘 제도, 중개 조직이 아니고요. 이거는 기금형의 수탁법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로서도 그런 식의 그 가입자를 대신해서 자산 운용,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중개 조직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써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은 기금형만 있거나 기금형과 계약형이 모두 있는데 우리나라 해외에는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건데, 이 부분도 퇴직연금 제도는 그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이 그대로 녹아있는 특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나라들이 기금형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공공기관을 대형 기금 형태로 공공퇴직연금 관리 운용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 부분이 하고 싶은 말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퇴직연금 관리 운용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 부분은 기사라서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 제도 자체의 특성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전혀 고려 없이 공공기관이라는 어떤 그 가입자들한테 뭐 신뢰성이라면 신뢰성이랄까 어떤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식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쓰는 것 같은데 제도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다음 국민연금 같은 공공기관을 대형 퇴직연금 기금 조직이 하나로 참여하도록, 요게 말하고 싶은 핵심이겠죠.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퇴직연금을 맡기고 직장에 몇 번 못 옮기던 애초 가입한 공공기금에서 계속 적립금을 즉각적으로 유지하도록, 사실 근데 퇴직연금제에서도 이런 이동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간결하게 하기보다는 그 공공적인 기관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기금형 근로복지공단 기금형 퇴직연금 모든 근로자의 문호 개방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30인 이하에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푸른 씨앗이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요. 또 열심히 지금 거기 가입자를 확충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은 기금형 제도가 사실은 제도 소외 계층들에 대해서 공적에서 그들을 좀 혜택을 주면서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라서
고려대학교 김태일 행정과 교수 같은 분께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 중소기업 근로자는 물론 누구든 원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 누구든 원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꼭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IRP 제도를 이용하면 뭐 중소기업 기금형이 아니더라도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준공적 연금을 운용하면서 자, 이 부분이 준공적 연금, 이게 퇴직연금이 준공적 연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퇴직연금이 과연 준공적 연금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준공적 연금이다. 왜? 강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인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정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매기 효과라는 것이 언론에 자주 나옵니다. 매기 효과. 매기 효과는 뭐죠? 이게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매기가 되고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미꾸라지나 정어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기 효과라는 것은 미꾸라지가 있는 곳에 포식자의 매기가 들어오면 미꾸라지가 더 열심히 산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네거티브한 거는 미꾸라지가 아예 활동을 안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 자포자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입니다. 매기 효과가 왜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이 매기가 되고 현재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 45개 사업자는 미꾸라지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20년 동안이나 이 퇴직연금을 키워오는데 기여를 한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이런 식으로 좀 매도라고 하면은 뭐 하겠지만 좀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민간 금융사들만이 지배하는 퇴직연금 운용 시장에 공적 기관을 투입함으로써 이른바 매개 효과를 노리겠다는 의도. 자, 매개 효과가 될지 아니면 뭐 범거래 효과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적 영역과 산적 영역의 경계는 분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움직이는 것과 기금을 공적 기금으로서 국가 단위에서 움직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섞어서 어떤 목적에 쓰는지 국민연금 시장 참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 논리 근거를 이런 식으로 삼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예컨대 정혜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님께서는 다양한 제도들의 관계 역할, 각 제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자. 이 말은 뭐냐면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 관계를 조정하자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정창률 한국대사회복지학 교수님께서는 퇴직연금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제도에 하는지에 합의가 필요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 육박하는 8.3% 이상의 보험료율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일부 일시금 수령, 중간정산, 사업장 파산, 뭐 수국무인증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에 내는 보험료와 퇴직연금의 적립금의 성격을 조금 명확히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단순히 9%, 8.3%이 비율에만 집착을 해서 해외 같은 경우에도 보통 18, 19%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 것에 우리가 이걸 합치면 한 7.3% 정도 되니까 비슷한데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의미인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연대 네트워크 대표 같은 경우에도 퇴직연금 제도가 소득비례연금으로서 18, 20%의 소득 대체를 제공하면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소득 재분배,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 부담을 퇴직연금이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뭐 현재의 대부분의 전문가들께서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의 뭐 보완제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으로 생각할 부분은 퇴직연금이 준공적 연금 제도라는 주장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앞에 있는 그러니까 포괄적 개념으로서 준공적 연금 제도로서의 퇴직연금 제도를 입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제가 좀 자세히 비교를 해놨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분명히 역할이 다릅니다.
목적에서부터 적용 성격, 부담, 기관 회계, 적립금 소요 등등에서 너무나 다른 제도를 퇴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의 국면에서 퇴직연금제를 보완제로 쓰겠다는 의미로서 이 부분을 갖다가 예컨대 퇴직금 전환제 같은 경우 일정 부분을 국민연금에 납입할 수 있게 하자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자세히는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성격 부분을 한번 보시면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하고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공적 보험제도입니다. 국가의 기금이죠. 그런데 퇴직연금은 후불임금 공로보상의 저축제도고 신탁자산입니다. 예컨대 근로자들의 임금을 신탁을 통해서 적립금을 정식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국가의 기금으로서 보험제도입니다. 다르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부담 같은 경우도 소득에 비례하여 국민연금 부담을 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9%이지만 월급의 8.3%는 퇴직연금은 월급입니다. 월급이 8.3%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실질소득 보장 방법에서도 국민연금은 재평가 제도와 물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득 보장을 하는데 퇴직연금 제도는 재평가 제도가 없고요. 물가 슬라이드도 없습니다. 예컨대 그러면 만약에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에서 아우른다 또는 뭐 어느 부분을 관리한다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 그럼 퇴직연금도 물가 슬라이드를 갖다가 통해서 소득 보장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단순하게 그냥 국민연금이 관리하면 수익률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면은 좀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좀 넘어가서 보면은 가입자 정보 부족 및 규모의 경제를 위해 기금형 중개 조직이 필요하다. 사실은 기금형 중개 조직이 필요한 이유, 중개 조직이란 말이 참 거슬리긴 한데 기금형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 즉 근로자 포함해서 일반 국민들이 IRP를 통한 일반 국민들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가입자를 친다면 가입자들의 금융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자산 운용에서의 성과가 낮은 것을 전문 조직인 기금이 위탁을 받아서 그 제도를 그것을 그 적립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높여주자는데 기금형의 원래 취지이지 가입자 정보 부족 및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기금형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그렇다고 해서 현재 계약형 제도에서 가입자 정보 부족이 하냐? 아닙니다. 가입자에 대해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제도에 대한 가입자들의 태도, 제도를 운용하는 태도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으면 이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제도입니다. 그 말은 제도 설정은 사용자가 하지만 제도 활용은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들이 제도 활용을 할 근로자들이 어떤 정보에 대한 욕구를 못 느낀다면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더라도 설령 국민연금이 만약에 들어와서 여러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퇴직연금 제도도 크게 반성해야 될 것이 현재 가입자를 제도 편으로 끌어들이는 노력들을 안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제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크게 반성해야 될 점은 가입자들을 자기의 그 어떤 경영 이익을 취득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입자 교육 의무화 국가입니다. 하지만 가입자 교육은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가입자 간의 의사소통 채널이 없다는 이야기고 가입자 따로 퇴직연금 사업자 따로 감독기관 따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제도를 갖다가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가입자들로부터의 소외 또는 내지 뭐 소외 또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뭐 의뢰하는 것 뭐 이런 데서 정보를 아무리 줘도 소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가입자 정보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말은 말이 안 되고요. 규모의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규모의 경제는 그 기금형 제도에서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계약형 제도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아니고 자신의 적립금을 자신이 운용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사실은 좀 말뿐인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퇴직연금은 기금형 주도의 시장이다. 그런데 기금형 계약형보다 낫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계약형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이렇게 20년 만에 400조가 된 데는 저는 계약형 제도의 기여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형 제도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는 굉장히 단순하고 속도가 빠르면서 전체적으로 거쳐야 될 그 과정들이 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데 그 이면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기금형을 할 만큼의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성숙돼 있는가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실 기금형을 한다는 것은 수탁법인자에 대한 그 책임과 그 의무에 대한 세세한 규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을 필수로 하는 것이 자본시장의 발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계약형 제도가 맞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계약형 제도라도 기금형의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조금 자리를 아직까지는 못 잡은 것 같은데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투자원칙 보고서 같은 것을 그 법제화하고 아직 크게 기여를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또는 DC 같은 경우나 IRP 같은 경우에 이름을 허용해서 가입자들이 적립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것도 일종의 기금형 제도로서의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지. 계약형 제도 해외는 기금형이니까 우리도 기금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금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로서 뒤에 참고로 신탁 계약 시 수탁자의 책임 부분하고 그 기금형 도입 시 수탁자의 책임 이런 그다음에 기금형 제도의 긍정 부정 사례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자면 기금형 제도가 가진 긍정적인 면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문적인 규모의 경제를 살린 그런 기금 운용을 통해서 그 가입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기금형이 가진 또 다른 문제는 부정적인 요소도 일종의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의 AIJ 같은 경우에는 기금 운용 당사자들이 좀 도덕적 해이를 통해서 기금을 파산시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이 하나가 기금형 제도는 수탁법인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일종의 블랙박스 형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입자가 더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 같은 이쪽에서의 감시 견제 기능이 그래서 기금형에서 자본시장이 발달하는 신탁의 발달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기금형이 어렵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비교적 발달되는 영국의 맥스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용주의 도덕적 해이, 수탁법인 운용을 블랙박스 형식으로 운용해서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약형 제도는 자기가 책임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원금이라도 건질 수 있지만 현재 그 기금형 제도에서 어떤 부정적 사고가 터지면은 거의 자본이 하나도 없는 적립금이 하나도 없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 우리가 현재 계약형 제도에서 저도 주장하고 여러 전문가들 주장하지만 가입자가 소외되어 있는 제도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기금형 제도는 더 소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탁법인을 구성하는 그 구성 멤버가 참여자가 사실 사용자, 가입자, 기업 근로자 대표는 노조가 들어가겠죠. 또는 전문가가 들어오겠죠. 그런데 실질적 개별 근로자의 참여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지는 것이 기금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수탁법인에 대한 감시 기능이
충실하지 않는 국가에서 기금형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퇴직연금이 도입된 2005년 12월 이래로 한 번도 이 부분이 빠진 적이 없는 것이 수익률 저조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는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익률 저조의 굴레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퇴직연금 제도에서 수익률 부분을 따질 때는 제도의 특성을 반영해서 수익률을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도의 특성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IRP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정급여형 제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51%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51%의 비율 중에서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하는 비율이 약 97% 정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퇴직연금제의 반 이상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일단 제도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DB 같은 경우. 그럼 DC도 역시 원리금 보장형 상품 원리금 보장이 70% 가량이 됩니다. IRP는 한 60% 가량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원리금 보장이 거의 84, 5% 정도가 됩니다. 이 말을 왜 해야 되느냐면 자, 퇴직연금 수익률을 비교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것이 앞에도 나와 있었지만 국민연금에 비해서 저조한 수익률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떤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익률 저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익률을 비교하려면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왜 원리금 보장으로만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퇴직연금 어떤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자기 회사를 위해서 조금 위험한 상품, 실적 배당 상품 위주로 투자를 하다가 마이너스가 난 경우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플러스가 나오면 칭찬받겠죠.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를 택할까요? 플러스를 택할까요? 어느 확률로 갈까요? 그래서 원금을 손실하지 않는 저리의 금리를 받더라도 원리금 보장으로 운용해야 되는 것이 확정급여형이고 그 확정급여형이 전체 적립금의 5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DC, IRP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투자한도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 주식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펀드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적 배당형 상품도.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맥시멈 DC에서 위험을 선택한다고 해도 70%에 못 끼면 남은 30%는 또 원리금 보장 형태입니다. 채권을 하거나 어떻든 간에.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어떤 실적 배당 상품을 통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원초적으로 막혀있는 제도를 놓고 수익률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펀드는 없습니다. 원리금 보장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 제도랑 이 제도를 비교해서 단시 수익률이라는 명목 척도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걸 놓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왜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왜 공유를 안 하느냐 이야기죠. 그래서 자 제도의 퇴직연금 제도의 속성을 따져보면은 사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퇴직연금 제도 제반 수수료 제한 수익률이 4%대 나옵니다. 실적 배당량.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한도 제한이 70%에 걸려 있고 펀드만 해야 되는 그 2중 3중의 제약 속에서도 수익률은 5년 수익률은 4%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모든 제약 조건이 없고 그리고 국민연금 자산 운용을 하는 데는 최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 운영하는 것이 6%대라고 합니다. 그럼 퇴직연금은 금융문명 국가의 개인 가입자들이 운용하는 데서 나오는 수익률이 4%대입니다. 그러면 상따지 보면은 과연 수익률을 가지고 퇴직연금 제도를 조금 과장하게 이야기하면 악마화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익률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만
맞습니다만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상대적 열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제도 특성을 간과한 면이 너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참고로 제가 놓은 것이 운용 현황 이렇게 해놨습니다. 퇴직금 적립금 운용 현황은 원리금 보장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퇴직연금 수익률 2%대를 갖다가 2%대를 낳는 근본적인 것은 원리금 보장 상품의 거의 제도의 그 80% 후반대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생태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지난 5년간 집합투자증권 구성 변화하는 것에서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결국에 주식으로 차지하는 전체 비율이 25년 계속 늘어온, 그러니까 왼쪽에 청색 그래프에서 청색 선에서 계속 늘어왔는데 14.5%밖에 안 됩니다. 이게 퇴직연금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두고 수익률을 갖다가 국민연금과 비교를 해서 수익률 나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수익률 좋다고는 절대로 저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서 제약 하에서 뒤에 보시면 지금 실적 배당형이 2023년 기준으로 DC 5년 기준에 4.51%, IRP 4.32% 나옵니다. 재반 수수료를 뺀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연금은 다른 해외의 연금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 조금 과장하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낮은 형편없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해외에 있는 연금들하고 비교를 하시고 제도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자산 운용의 방법이 완전히 다른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과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갖다 비교를 하는데, 퇴직연금 제도 수익률도 제가 평균의 함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도 특성별 수익률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전체 제도에서 수익률을 평균을 내서 수익률이 나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제도가 극복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퇴직연금 제도가 연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연금 수령 비율을 따져보면, 자, 금액으로서와 계좌라는 것은 가입자 수로서 보자면, 가입자 수 기준으로, 계좌 수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지만 계좌 수 기준으로 10.4%밖에, 그 가입자의 10.4%밖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립금 규모로 보면은 49.7%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일시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의 평균 적립 금액을 보니까 1,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분의 규모를 보니까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퇴직연금 제도로서의 문제는, 자,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수익률의 문제도 크겠지만 적립금 보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하 이 적립금의 규모를 5천만 원 이상 정도를 가져가야만 이게 연금으로서 받을 어떤 가치가 있는 거고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거지. 1,600만 원을 예컨대 10년 나누어 받는다면 16만 원인가요? 16만 원이 아니죠. 160만 원을 12로 나누면 1년에 받는 돈이 1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연금화를 하기에는 터무니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의 초점이 연금 수령이 남는 것에 제도의 개선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퇴직 IRP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퇴직연금 제도건 회사의 55세 이전에 퇴직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IRP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IRP로 간 경우 거의 97%가 이상이 해지를 합니다. 이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로 강제화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금 퇴직금을 현재 소비하는 것과 미래 노후 제도로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가치 비교를 통해서 설득을 해서 그 제도 퇴직 IRP의 해지를 막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연금화를 위한 적립금 보존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가입자의 제도 참여 한계 부분입니다. 근로자 주도로 현재 제도가 운영되고 그러니까 도입할 때 제도 도입 자체가 근로자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물론 계약형의 편의주기보다는 제도의 신속한 확산, 적립금의 빠른 확충 등의 목표가 달려 있어 그렇겠지만 이제는 20년이 된 현재에는 그동안의 양적 주도적 퇴직연금 시장이었다면 이제 질적 주도적 가치 추구적 퇴직연금 시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입자를 제도의 중심에 묶여 세우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입자 교육을 정상화시켜서 가입자를 제도의 준으로 묶고 세우는 시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전환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시국이 전국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조금 사그라드는 것이 뭐냐면 국민연금 제도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은 뭐 쑥 들어가 있죠. 그런데 착각을 하시는 것들이 결코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기조, 움직임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퇴직연금 제도 참여자들이 크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 순간만 넘기면 또 괜찮겠지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퇴직연금 제도 참여자, 특히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크게 반성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입자를 제도의 주체자로 묶고 세우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ESG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이 오로지 적립금 확충을 통한 수익 창출에 급급하다가는 제도의 존재 기반 자체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형 제도의 문제로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수탁자의 책임 측면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수탁자의 성관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충실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크게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시 기능 측면에서 수탁자 감시 기능을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서 감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시장 기능 측면에서도 근로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계약형은 계약하니까 근로자와 뭐 꼭 퇴직연금 제도와의 계약을 한 것 같지만 아니고요.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계약이고 근로자는 그게 자기의 그 적립금을 납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에서 근로자들을 퇴직연금의 주체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제도 소외자가 아닌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도 인출 문제입니다. 중도 인출이 우리나라는 조건부 중도 인출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중도 인출이 전체 적립금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이용되는 형태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중도 인출 문제는 뭐와 바로 연결되느냐면 적립금 보존과 연결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화의 핵심은 적립금 보존인데 중도 인출이 적립금 보존을 위협하는 적립금 보존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적립금을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 적립금을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자, 현재 적립금을 해지하고 중도인출을 통해서 그 돈을 활용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적립금 보존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가장 큰 문제고 성유 주주 인수 문제는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소득세법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퇴직 IRP 같은 경우에 자기가 퇴직 일시금을 수령해도 소득세를 받으나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소득세에서 근로소득세에서 제공해주는 공제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악의적 조정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그 지금 해주던 여러 가지 공제의 혜택을 줄여서 오히려 연금 쪽에서의 혜택을 늘려주는 그런 방면으로 좀 미세한 조정들을 좀 우리 세법 당국이나 감독 당국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산운용 전문 기능 부재 이 부분은 수익률과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앞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직연금제 자산운용이 첫째 투자한도 제한이 걸려 있고 둘째
펀드로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게 되니까 무조건 원리금 보장 플러스 들어가야 되는 부분 물론 채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입자들이 제도 자산 운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면은 앞에 기금형을 떠드시는 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뭐냐면은 기금형이라는 전문가한테 자기 돈을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자문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위임할 수 있는 레버 카운트 같은 거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도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입자 교육 실패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연금화 개선 방법으로서는 호주의 10호 애니메이션 기금에서 연금 자산 투자의 조율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소매형 기금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중도 인출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적립금 보존을 위해서는 담보 대출을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또 중도 인출을 막기 위해 디폴트 보험 같은 것도 호주의 디폴트 보험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립금 보존적인 정책, 연금화율 높이는 것의 선행 조건은 적립금 보존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중요한 부분으로서 IRP 세액 환급금의 연금계좌成立입니다. 현재 IRP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 IRP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이것은 900만 원까지 그 연간 소득이 5,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초과에 따라서 공제되는 그 세액 환급이 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16.5%, 13.2%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연금 계좌로 가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소진되고 맙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국가의 세금이 샌다는 이야기죠. 노후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물론 세액 환급하는 이 부분을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그래야 국가가 사용하는 세금이 활용도가 충실해지고 또 개인들이 이 돈을 적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후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못 풀어주면 빨리 시행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뭐죠? 따로 노는 거죠. 국가의 세금은 세금대로 세고 개인의 노후는 노후대로 튼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shift co-contribution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화 서비스 확정, 연금에 이제 연금화를 할 경우 앞에 보시면 적립금 기준으로는 49.7%가 연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연금화 아니고 적립 확충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분발하셔서 연금화에 대해서 좀 매진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금화 전략 과제로서 몇 가지를 제시해 드리자면 미래 연금 제도 근간으로서 퇴직연금 이미지 제고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든 제3자든 어떻든 간에 퇴직연금 제도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버린 자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나서서 할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해서 정말로 퇴직연금 사업자 또는 감독 당국이 각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기금형 요소 가미된 지배구조 변경, 가입자 참여 유도에서 기금형 제도 도입보다는 계약형 제도 보완으로서 사업자 간 수익률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 이거는 이제 사업자 평가를 좀 더 그러니까 좀 1년에 한 번 사업자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적 성격이 강한 어떤 조직에서 연간 최소 4회 이상의 평가를 통해서 또는 더 바람직하기로는 장기적으로는 사업자 평가 인덱스를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사업자들의 레이팅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퇴직급여 제도 단일화 조속 추진입니다. 근간에 계속 이야기가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의무화, 강제화 이런 용어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에서 강제 제도입니다. 의무 제도입니다. 단지 지금 현재 문제는 퇴직금 제도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퇴직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 장점이 예전에 비해서 없습니다.
어떻게 없느냐 하면은 퇴직금 제도도 무조건 퇴직하게 되면 IRP로 가야 됩니다. 중간정산의 경우는 사용자가 합의를 해줘야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점은 퇴직금 제도는 수급권이 보장이 안 됩니다. 수급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는 점점 이제 미래의 무대에서는 사라져야 될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제도를 페이즈아웃 시켜 나가자. 이게 단일화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강제화가 아니고 빨리 단일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법적 퇴직연금의 법적 성격은 임금 후불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1년 이상 종사자, 그럼 1년 미만 종사자는 임금을 안 받았나요? 임금을 받았다는 거죠. 그 8.33%는 사실은 근로자의 후불 임금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1년 미만은 무조건 안 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6개월이라도 해서 이 부분도 근로자들의 지금처럼 그 직장 이동이 건수에서 짧은 그런 그 스팟 잡들이 많은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 부분도 좀 빨리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퇴직 IRP 포함 중도 인출 합리적 제한 말씀드렸습니다. 퇴직 IRP 일시금에 차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 제한 한 그 부분에서는 세제 부분도 다룰 수 있고 또는 조건부 인출 부분도 다룰 수 있고 이 부분도 빨리 막아줘야 목표는 적립금 보존입니다. 적립금 보존을 위해서 이 부분에 국가가 강제 그 공적 이익을 위한 강제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가입자 교육 사업자 위탁 단계적 제한입니다. 가입자 교육이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 법적 의무 제도로서 범칙금 가입자 교육이 안 될 경우 1,000만 원이라는 그런 벌칙금까지 있는 나라지만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가입자 교육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사용자의 의무 조항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게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사용자는 업무를 다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차례차례로 이 퇴직연금 그 가입자 의무의 책임자인 사용자가 위탁을 좀 금지하고 그래야 퇴직연금 제도는 사내복지제도입니다. 그 가입자 교육을 통해서 노사 간의 머리를 맞대서 우리에 맞는 제도로서 설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가입자 교육입니다. 자, 이걸 위탁해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순간부터는 그 회사의 복지 제도로서 퇴직연금 제도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제한시켜 나가야 됩니다. 연금화 전략에서 세제 정책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가입자 보호와 연금화를 위한 전문 자문 제도도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임을 할 수 있고 제3자 서드 파티의 역할을 촉진할 수 있는 쪽으로 감독 당국이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묶어서 밑에 그림으로서 나타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발제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퇴직연금 제도에서 지금 제가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20년 동안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했던 모든 당사자들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큽니다. 큰 부분이 뭐냐면 제일 이제 제도를 적립금을 확충해서 이제 근데 사기업들 위주의 금융기관을 배불리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이 됐다는 비판도 사실은 외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단계 400조가 넘어가는 이 단계부터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크게 반성을 해서 과연 본질적 문제 해결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사회적 공헌도 고려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제도로 변현시키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은퇴연금 아카데미의 박준범입니다. 먼저 미래노동개혁 포럼 제16차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발제문은 그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최신 쟁점과 그 핵심 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죠. 최근 그 MPS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에 대한 이슈 부분과
뭐 이걸로 인해서 지금 뭐 퇴직연금 산업계가 조금 술렁이고 있다라고 좀 봐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 이제 퇴직연금 이쪽 그 산업에서 또는 이제 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였죠. 퇴직연금 연금화 문제점 및 개선 방법 도출에 대해서 어떤 상세하게 그 쟁점과 과제를 도출해 주셨습니다. 발제자분은 퇴직연금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연구해온 연구자로서 어떤 그 핵심 쟁점과 과제를 어떻든 잘 조목조목 잘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이제 사소하지만 이제 몇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언급과 함께 또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저의 생각을 좀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PS의 퇴직연금 시장 신규 참여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먼저 그 퇴직연금 제도의 성격을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라는 것은 결국 뭐 법에도 나와 있지만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기업이 가입하고 기업 또는 근로자가 자산 운용하는 사적 연금으로서 2005년 12월에 도입되었고 다층 노후 보장 체계에서 2층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격을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층 모델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1980년도 이후 이제 공적연금 부분의 재정 문제가 이제 악화가 됨으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한 전 세계적인 이제 조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다 노후 보장은 다 다층. 물론 이제 각 국가마다 각 나라마다 다 모델 형태는 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뭐 우리나라는 이제 이러한 그 다층을 이제 층층이 쌓는 뭐 1층에 국민연금 뭐 물론 이제 0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기초연금이 좀 밑바닥에 있고요. 밑에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 기타로 뭐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등등 그래서 우리는 층층이 쌓이는 현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는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이 합해져 있는 뭐 모델이 되겠고요. 또 이제 뭐 저 칠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적 부분이 없이 사적 부분만 구성된 부분도 있죠. 어쨌든 우리는 이미 1층의 국민, 2층의 퇴직, 3층의 개인 등 뭐 어쨌든 구로 구성된 다층 노후 소득 보장 모델로 이미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 1층이 이제 국가 보장이면 2층, 3층은 사적 부분이 2층은 기업이 보장하는 사적 영역이다라는 것이 이제 퇴직연금 제도의 근본 성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나라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제도는 어떻게 변천했는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뚝딱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1953년도 한국 전쟁 시절이죠. 그때 이미 퇴직금 제도가 우리나라가 임의 제도로 도입되었고, 그게 이제 61년도에 이제 법정화되었죠. 법정화가 되어서 그 이후에 어쨌든 퇴직금 제도 또는 이제 퇴직급여 제도가 노사의 합의 사항인 단체 협약이고, 그다음에 근로자 복지 제도 또는 뭐 기업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우리가 변천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퇴직연금 2005년도 12월에 그 탄생을 했지만 이게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퇴직금 제도에서의 뭐 상품이 종태보험 상품, 그다음에 종태보험, 종태신탁이 있었죠. 그다음에 퇴직보험, 그 이후에 퇴직보험, 퇴직신탁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시장들이 연금으로 2005년에 이제 전환된 형태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어쨌든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봐지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연금이나 그냥 하루 아침에 나오는 연금 제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시장에서 기업의 노사 제도로 정착화된 제도가 이제 연금으로 이렇게 구현된 하나의 모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크게 기업의 그 근로자 복지 제도와 밀접하게 퇴직운이나 퇴직연금 제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MPS의 퇴직연금 시장 신규 참여에 대한 가장 큰 논리로 퇴직연금의 저수익성 문제를 이제 꼽고 있고 발제자께서도 뭐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퇴직연금 저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뭐 국민연금 기금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일견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견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뭐 국민연금 기금이 운영 역량이 뛰어나라는 평가가 물론 이제 퇴직연금 대비해서 뛰어날 수 있다 현재라고 이렇게 그 겉으로 드러난 숫자로서는 그럴 수 있지만 과연 이러한 평가는 비교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 클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식시장이 만약에 폭락했다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이 몇 조 손해를 봤다. 뭐 국민의 뭐 피 같은 뭐 연금 재원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각인이 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연기금 저거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운영 역량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는 조금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기금도 기금의 절반을 이미 외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민간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절반 이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국민연금 전체의 역량이다, 뛰어난 역량이다, 뭐 이렇게 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따라서 이제 이런 퇴직연금의 저수익성 문제는 발제자도 지적했듯이 그 운용의 문제가 아닌 자산 배분의 문제로 봐야 된다. 지금 편중적인 너무나 편중적인 원리금 보장 선호에 따라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그 원리금 보장이 95% 실적 배당이 한 약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DB는 자산 운영하는 기업이 전문 투자자인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 배당이 적다는 것은 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자산 배분의 문제, 즉 국민연금 기금이 참여하기보다는 국민연금 기금의 포트폴리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유사한 펀드를 퇴직연금 시장에 제공한다면 뭐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즉 국민연금 기금의 참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용 내역 이런 것들이 중요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퇴직연금 시장에 접목될 것이냐 이렇게 이 구현이 접목할 것인가 이 구현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왜 국가기관이 민간 부분에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왜곡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국가기관의 이제 민간 참여 부분은 이제 시장 실패일 때는 당연히 뭐 한정적으로 참여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쨌든 작동되고 있고 물론 잘 작동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입한다면은 그 논리는 좀 비약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 발제장께서는 퇴직연금 이슈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조목조목 많이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 맞고요. 맞고 네, 그 중에서 저는 딱 한 가지 그중 가장 핵심이 뭐냐? 저는 IRP 전액 해지가 허용돼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발제자도 지적했듯이 현재 일시금 수령 계좌의 평균 적립금은 한 1,600만 원. 이거를 만약 종신연금으로 만약에 영화하면 얼마냐? 월 한 4, 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월 4, 5만 원 갖고 무슨 뭐 연금을 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적립금이 쌓여야 되는데 IRP 계좌에서 적립금이 쌓이지 않는 이유는 그 이직 시마다 IRP 계좌에서 이직 시마다 그 축적돼야 될 퇴직 급여가 전액 해지되어서 소진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근로자 평균 근로 연수가 현재 우리나라가 6.6년 정도 됩니다. 30년 근무한다 보면 한 4.5회 정도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쌓였던 적립금이 다 소진된다. 그러니까 결국 은퇴 시에는 남는 게 1,600만 원밖에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10년대부터 전문가들은 계속 문제 제기했던 상황입니다. 이거 막아야 된다, 과감히 막아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어떤 주저한 이유는 IRP 전액 해지 제한에 대해서는 이제 사적 사유 재산 침해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결국 정부의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이 대립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두 개를 가지고 보는 건데. 글쎄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그 사유재산 침해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따라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또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제도 개선 제안을 좀 종합적으로 드린다면 첫 번째로 먼저 MPS 참여보다는 어떻든 퇴직연금 저수익성 탈피를 위해서는 MPS 참여도 뭐 보다는 이제 IPS 적립운용위원회 활성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결국 아까도 지적했듯이 자산 배분의 문제인데 이 자산 배분을 좀 더 실적 배당 중심 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실적 배당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어쨌든 리스크 프리미엄도 우리가 획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 이제 적립금 운용위원회가 한 재작년 2, 3년 전부터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IPS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는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예를 들자면 원리금 보장 금리가 현재 시중 금리가 한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목표가 운용 목표가 2.5% 그러면 다 원리금 보장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정부 차원에서 가이던스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상장사의 경우에는 IPS 내용 및 이행 사항을 좀 공시하는 방안도 그걸 통해서 좀 더 IPS가 좀 더 본 목적에 맞게끔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불어 55세 이전 이직 시에는 IRP 전액 해지는 좀 억제될 필요가 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국가의 다층 노후소득 보장 정책 일환으로서 좀 제한을 하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한 25% 정도는 일시금 인출을 부분 인출을 허용해서 은퇴 시 긴급 자금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상당 부분은 노후 자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연금 선택의 디폴트화 및 연금 인출기 상품 다양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적립기 이후에 반드시 어니어티 연금 또는 이제 프로그램 인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금 선택 디폴트 등을 제도적 가이던스가 요구된다는 말씀드리고요. 퇴직연금 사업자도 이제 적립기 위주의 연금 가입 위주의 경영에서 이제 은퇴 자금 관리하는 경영으로 그렇게 은퇴자 친화적 인출 상품도 다양화시키는 등 그런 부분에 좀 매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입자 교육에 대해서도 가입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별도로 이제 그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내에 일정 부분으로 이제 구현되어 있는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전용 홈페이지로 이제 별도 구현하도록 가이던스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공 부분과 공공 영역과 연계돼서 어떻든 가입자 교육이 이제 일관성 있는 가입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는 지난 12월 초에 연금학회 세미나 때 어느 연구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크게 저도 이제 공감을 해서 다시 한번 저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요. 기타 퇴직연금 특성 관리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토론 발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신영증권에서 연금사업부를 맡고 있는 민주영입니다. 네, 오늘 16차 미래노동개혁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두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가입자들과 함께 가입자들께 서비스하는 실무자로서 일단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역시 많은 문제점들에도 지적해 주셨어서 잘 말씀 새겨 듣고 실제 고객들한테 이제 서비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일단은 NPS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었던 거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본적인 특성 차이를 잘 분석해 주셔서 지금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금형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례들, 일본의 AIG 사례 같은 경우들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제도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었는데요.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도에 도입이 돼서 거의 이제 20년이 가까이 됐는데요. 여전히 이제 낮은 연금화라든지 그 다음에 제도 참여의 한계성, 그 다음에 근로자의 무관심,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또 하나는 이제 소득세법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퇴직연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찾아갈 때 이제 인출 당시에 세금 부분들 이제 주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연금화 유도에서 한계점이 지금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좀 되게 애매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어떤 그 연금화를 그러니까 목돈을 찾아가기보다는 연금으로 장기적으로 찾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혜택들이 있는데 이 혜택들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연금화가 잘 되지 않는 점이 있지 않나라고 동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입자 교육의 실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예, 아울러 저도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서면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영상 온라인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저희가 가입자들과 만나서 교육을 하다 보면 최근에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질문하거나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드니까 사업자들이나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이렇게 서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다들 온라인 아니면 비대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과연 비대면 온라인이 이 가입자들한테 이익인가라고 하는 것들 한번 근원적인 것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디 이제 강의장에 갔었는데 저한테 부부가 오셨었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다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질문하고 이렇게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물어볼 때가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번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 그 가입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건가? 우리가 사실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제도 운용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저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가입자 중심에서 가입자 입장에서 그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를 그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퇴직연금의 근본적인 것들은 가입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근로자들의 안정적 노후가 사실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볼 때 비대면으로 하고 영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로보 어드바이저로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과연 이제 그게 가입자한테 이익이 되는 건가? 사실 가입자한테 가장 좋은 건요. 직접 얼굴을 맞대고 오랫동안 대화를 나눠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배경들 이런 것들 보고 그 사람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상담해주고 맞춤형으로 자사운용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싸게 하려고 하니까 적은 비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아주 저렴한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까 금융회사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고객들을 이제 대하려고 하니까 비대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 의견도 그냥 하나의 의견일 텐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근원적인 것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다들 비대면이다라고 해서 다 비대면으로 간다는 게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발표자분의 이제 얘기에 더
덧붙여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토론 자리는 처음 왔는데요. 여기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 벽면에 칼포포의 열린 사회 그 적들이라는 그 글이 있는 게 사실 인상 깊었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다. 그 길은 열린 사회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연금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이제 열린 대화가 아니라 하나로 다 자꾸 하나로 합치려고 하거나 그다음에 한 가지 길로만 강요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 오랫동안에 논의해오고 발전해온 데 있어 가지고 그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NPS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민간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3층 연금 체계를 가져가는 것들은 오랜 역사와 오랜 논의와 오랜 그런 운용의 어떤 결과로서 나온 것인데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단이 하나로 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안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법률안 보면 100인 이하는 중퇴기금에서 100인 이상은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그냥 거의 국유화 시켜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이게 열린 사회의 길로 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보고서 보다 보면 2027년부터 국민연금 이제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출이 됩니다. 인출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주식을 지금 현재 이제 국내 주식에 국민연금 운용에서 국내 주식이 한 12.7% 정도가 국내 주식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주식을 이제 팔아야겠죠. 팔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그럼 국내 주식시장이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걸 우려해서 이 퇴직연금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공단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참여의 어떤 근본적 배경 중 하나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자산에 있어 가지고 선량한 자산 관리자로서의 의무에 져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와 퇴직연금 가입자는 엄연히 다르고요. 국민연금의 목표와 퇴직연금의 목표가 다릅니다. 앞에서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것도 물론 이제 뭐 국민연금 공단에서 파이어월을 쳐서 각각 따로 운용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뭐 국민연금에서는 뭐 시장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팔고 퇴직연금에서는 산다. 이것도 문제고요. 또 국민연금에서 사고 퇴직연금에서 산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목적과 그다음에 가입자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그렇게 같이 한 곳에서 운용을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 오히려 이익보다는 어떤 그 문제점을 더 낼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있다고 생각이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투자나 운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원칙 중에 하나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전 국민들의 노후를 한 기관에서 운용한다는 것들은 분명히 좀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또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죠. 기금령을 만들어서 국민연금도 하고 민간도 해서 같이 아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매기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실제로 만약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들어와서 운용을 한다면 많은 뭐 개인들이나 많은 법인들이 국민연금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연금은 또 막대한 세금이나 이런 세금들 들어가서 많이 이제 보전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퇴직연금 많은 사업자들은 아마도 퇴직연금을 계속 하기에는 사업을 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포기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어떤 그 퇴직연금 국가와 민간의 어떤 경제 어떻게 보면 연금을 두고 국민연금 공단에서 국가기관에서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민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전한 어떤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진다면 또 오히려 큰 문제를 낳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NPS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크게 낳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퇴직연금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제도의 과제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이 국민연금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단일한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깔끔하죠. 예, 깔끔하고 수익률이 마이너스 나더라도 국가가 보증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퇴직연금은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이야기, 이것들이 특성입니다. 특성이고요.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집단지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더디긴 했지만 많은 문제점도 여전히 있고 하지만 많이 개선되어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이 개선되어 오는 과정입니다. 과정에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논의들이 있는 것들이 결코 비정상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우리 연금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항상 논의가 많고 논란이 많은 것들은 우리 민주사회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이 퇴직연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 퇴직연금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됐을 때 근본적인 것들은 안정적인 퇴직급여 수급입니다.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됐지만 사실은 이제 퇴직금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근데 반면에 보면은 여전히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같이 공존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만약에 도산했을 때 퇴직금을 못 받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일화, 그죠?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로 단일화하는 것들이 되게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속에서 보면 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은 오히려 300인 이상, 큰 기업들은 이제 거의 80%, 90% 도입이 했는데 오히려 30 미만, 20인 미만 작은 기업들은 이제 도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들의 자금 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시장 실패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퇴기금이 이제 도입이 돼서 지금 운영 중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그 퇴직연금의 어떤 단일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급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금화입니다. 이제 이게 이름은 퇴직연금인데 퇴직금 우스갯소리로 퇴직 목돈이다. 대부분 한꺼번에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중도 인출 때문이죠. 대부분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 집 마련 때 중도 인출해서 내 집 마련하느라고 이제 그 이유로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퇴직연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것들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중도 인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그 제한을 가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끔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이제 55세 이후에 자금 규모가 크면은 자연스럽게 연금화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퇴직연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의 우선순위는 일단 단일화와 연금화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럼 거기에 맞게끔 일관성 있게 제도 개선들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각각의 이제 이 퇴직연금 제도 운영에 있어서 헤드쿼터가 여러 정부 정책 당국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각각의 그냥 하나씩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우선 시급하게 풀어야 될 문제를 놔두고 다른 문제들부터 이렇게 풀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 당국, 정부 부서 같은 경우는 자꾸 담당자들이 이제 자주 바뀌고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됐을 때 주변 어떤 사업자들한테 얘기를 듣게 되고 특히나 대형 기관들, 대형 사업자한테 얘기 듣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대형 사업자의 어떤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부터
그런 문제들부터 먼저 접근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 빨리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일관성 있게 장기적 로드맵 하에서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우선적으로 그렇게 들었던 얘기들 그런 것부터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도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발표처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입자들의 신뢰 회복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역시 퇴직연금 사업자와 그다음에 당국 간에 공동으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노력해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퇴직연금 산업의 어떤 건전한 어떤 생태계 조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 이제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요.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비용 언론에서 비용이 퇴직연금에 관련된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그 다음에 수익률은 나쁜데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마치 퇴직연금의 사업자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들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영상에서 저를 보시다시피 저도 그냥 한 그 직장인이고요. 한 사람의 가정에서 이제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이제 그리고 우리 이웃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저희 이익만 챙겨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점. 사실은 이제 퇴직연금에서도 우리가 비용이라는 측면을 보면요. 어떤 서비스든 간에 다 비용이 어쩔 수 없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을 끌고 그 비용에 따라서 또 역시 비용을 받아서 또 저처럼 다들 가정을 부양하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고 그래서 다들 이제 돈이 돌고 사회가 이루어지고 자본주의가 진행이 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연 그 비용이 과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점들인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싼 게 좋은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사업자들이 땅 파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돈을 크게 벌지 않으나 결국은 퇴직연금 사업을 통해서 비용을 벌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에 좀 더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약간 포퓰리즘적으로 무조건 비용을 많이 떼가고 비용을 많이 받아가고 비용이 싼 게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은 과연 비용이 없느냐? 국민연금도 우리가 적지 않은 세금을 냅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보면요. 작년에 비용 보면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한 44조 원이 운영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에 비웃되다 보면 전 국민이 그 비용을 스스로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44조 원이나.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거고요. 정기예금 우리가 퇴직연금 예를 들어서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에 관련된 운용 보수 그다음에 판매 보수 이런 거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기예금 비용 없느냐? 정기예금도 다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예대마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다 비용이 숨어 있거나 아니면 뒤에 있거나 비용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비용이 적정하냐, 그 비용에 맞게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비용을 싸게, 비용이 없도록 이렇게 비용이 없다 생각하시는 것들은 오히려 자본주의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이해나 아니면 그 부분 근간을 흔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렇게 열린 어떤 그런 논의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준비된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